저희 지금 첫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런 뷰로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예. 소장님은 되게 뭔가 이렇게 뽀사시하고, 예. 뭔가 이렇게 화장바를 명확하게 본 거 분장을 한 듯한 느낌 들면서 제가 방금 오기 전에 스타일샵을 갔다 왔습니다. 피부가 상당히 고우시네요. 제가 최근에 아로마 테라피를 받았어요. 네. 예, 피부가 좋아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기획하면서 소장님께서 창업동 블로그 브리핑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블로그 브리핑은 이때까지 쭉 블로그 계속 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블로그 4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요즘 세월은 옛날에는 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러는데 요즘 세상은 한 1년마다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블로그라는 게 텍스트와 사진만으로 이 고객을 만나러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디오로, 비디오로. 이 진짜 오디오 비디오로 모디파이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지금 포스팅되어 있는 거의 한 2,000개 되는 포스팅을 좀 알짜배기들만 뽑아서 이렇게 직접 블로그를 읽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읽으면 오디오 방송만 해도 되는데 굳이 방송을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까? 진 PD의 강압에 못 이겼어. 제가 하자고 했다고 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진 PD의 앞으로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믿는 구석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블로그 브리핑은 저희가 예전에도 소장님 그 팟캐스트 방송으로도 창업 이것이다. 네, 그거를 시작을 했었죠. 코너로. 예. 자, 그럼 이번이 첫 시간인데요. 예. 네. 어떤 내용, 무슨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번 첫 시간은, 지난주죠. 8월 6일 아침 8시 54분에 제가 포스팅한. 오전 8시 54분이라는 얘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 전에 이 창업통의 목소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시 54분 맑은 정신으로 외친, 제가 타이틀이 자영업 구조조정 시작됐다. 자영업 구조조정 시작됐다. 되게 좀 무거운 주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570만 자영업 사장님들 편입니다.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은 늘 외롭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정경련도 있고,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사장님들은 자기 목소리를 심지어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도대체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창업통 이 한 몸이라도 자영업자 편이 돼드려야 되겠다. 제가 22년 전부터 해왔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영업 구조조정 시작됐다라는 어떤 말로 들었을 때는 되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긴 하는데, 이런 포스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시장에 위험 신호가 온다. 위험 신호. 그렇죠. 시장에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은 그냥 앞만 보면서 집 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일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내 옆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물주에 건물주도 됐습니다. 이런 경우 많았는데요. 2010년 이후부터는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도 장렬하게 실패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실패한다면 실패로 가고 있는 시그널은 사전에 알고 대비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충동에서 사실은 자영업 사장님들 이게 좀 구조조정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소장님이 써놓으신 블로그 포스팅 중에서 어떤 단락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단락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업통 블로그에서는 국내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 2012년부터 꾸준히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왔다. 자영업 위기와 대안에 대한 포스팅만도 수십 개에 달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저희가 사실 자영업에 대해서 어렵게 느꼈던 것은 저는 한 2014년 4.16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덩달아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아픔이 어떤 소비 위축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요. 2015년은 우리 아마 사장님들 다 기억하셨을 메르스 사태가 있었죠.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은연중에 뭐 이런 심리, 소비 심리를 사실은 새롭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기억납니다. 지금 집에도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음식점도 가지 마라. 그리고 2016년 좀 기억하는 게 김영란법이라고 아마 기억할 겁니다. 네. 야, 김영란법 어떻게 보면 2016년밖에 안 됐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선의의 입법이었는데 그 덕분에 아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객단가 5만원, 7만원, 10만원 되는 고급 음식점들이 줄폐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017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창업시장에 들렸던 시그널은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이었죠. 얼마 전에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프랜차이즈 갑질, 그러면서 또 우리 프랜차이즈 CEO분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쪽팔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던. 막 생각이 납니다. 예, 뭐, 대낮에 뭐, 강남 호텔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CEO분이 뭐 했다, 이런 경우 많았고, 그게 또 공교롭게 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파동, 이 부분하고 연동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8년인 거죠. 결국은 저는 한 2012년, 1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영업 시장은 어려워졌다. 근데 어려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창업 시장의 공급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구조조정이 보면은 그러면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는 실제로는 2010년도 정도?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제가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창업자가 100만 명인 건 이제 다 아는데 폐업자도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이 위기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영업이 위기인데 뭐가 문제야? 이거는 자영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하기가 힘들어 이 얘기거든요. 자영업을 하면 성공해서 대박이 아니라 잘못하면 쪽박으로 실패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사회적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적인 목소리가 아주 대중화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하면 야 이제 실패 지름길이야 뭐 심지어는. 요즘 퇴직자 강의장에 들어가면요. 주변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이걸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장님의 어떤 블로그 포스팅에서 보면 그럼 누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어떤 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뭐 어디처럼 구조조정을 정부가 손대서 한다가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정부의 창업 활성화책에 힘입어 자영업자가 늘긴 했지만 구조조정만큼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돈 안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돈 안 되는 거 붙잡고 기도만 하기는 쉽지 않다 이 얘기죠. 자발적 구조조정.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발적 구조조정이라는 건 스스로 구조조정 한다라는 건가요? 보통 외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외부에서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 부진이 지속화되면 어쩔 수 없이 잦은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벌이가 안 되는 식당을 4인 가족이 그거 보고 계속 열심히 해보자 이러기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시장의 논리 또는 말씀에 들었을 때는 좀 이야기가 점점 어쨌든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 구조조정이란 말은 순수하게 김 소장님의 의견인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요. 뭐 이건 제가 늘 한 20년 동안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장님들의 의견이 이대로 가면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가 요즘 유난히 좀 크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지만 정부에 예. 특히 이제 그 정권에서 해당 정권에서 창업 활성화 정책 예.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쩌면 그 구조조정 문제가 예. 시발점이 어쩌면 그런 정책에서의 어떤 활성화 정책, 지나치는 활성화 정책 거기서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깊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아, 저대로 저희 제목과 예. 정책 정부에서 깊이 하고 싶겠네요. 저는 이 창업 활성화 얘기를 하면 지난 2009년도 말에 신문 기사를 꼭 좀 보십시오. 2009년. 예, 2009년도 말. 그때 신문 기사 검색을 제가 한번 제 블로그에는 한번 쭉 제가 검색해서 올려놓은 적도 있는데요. 네. 2009년도에는 그 당시에 아마 이명박 정권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인 어젠더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용 창출이었거든요.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을 먼저 했겠죠. 근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창업을 많이 하게 한다면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네. 가게 한 명당 그 당시에 BBQ가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한 2,000개 정도 됐었고요. 2,000개요? 그럼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교촌치킨 같은 브랜드가 1,000개, 지금도 1,000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용 창출을 담당했던 직영부였죠. 지식경제부. 직영부에서 2009년 말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저 1,000개 가맹점을 가진 BBQ 교촌 같은 저런 회사를 100개 정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0개로 확보한 100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육성하자. 1,000개에 100개면 예. 10만인데 10만 양병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1,000개면 1,000개 가맹점당 곱하기 3명씩만 고용을 해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거냐. 머리 잘 돌아간다. 아마 그 시절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판화를 두드렸던 분명히 코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되게 그 공무원 만약에 이거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초반에 났었으면 완전히 거의 신으로 생각했었겠네요. 저는 그래서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고요. 그 정책에 힘입어서 아마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원해서 브랜드 만들면 정부가 가맹점 영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정부 후원의 창업 박람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던 걸로 저는 기억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또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또 누구도 무시 못하겠네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본사들도 생겼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함량 미달 본사가 생겼고 함량 미달 본사들이 어떤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적당한 브랜드를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다점포 전략을 획책하는 이런 좀 함량 미달 브랜드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좀 이런 정책적인 이런 오류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지금 그렇게 문제인데 그럼 정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시행을 같이 힘을 보탠 프랜차이즈 또는 사업자, 특히 창업자라고 해야 되겠죠. 창업자도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요즘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 퇴직자 강의장에 가보면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늘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태일기생이 나왔던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퇴직하고 나서 80%는 재취업으로 갔고요. 네. 20% 창업시장 왔거든요. 그때는 20% 창업시장 와도 먹고 삽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도 퇴직자 강의장에 가보면 일단 퇴직해서 준비해서 창업한다면 일단 그래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괜찮은 거, 깨끗한 거, 번듯한 거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찾아가려면 박람회 정도 가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진한 창업 예정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창업 예정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딱히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요즘에 가장 좀 이슈되고 있는 편의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 얘기 좀 어떻게 해볼만 할까요, 저희가? 이번 이 시간에? 저는 편의점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창업을 앞으로 하실 분들, 창업 예정자분들도 편의점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편의점은 우리나라 편의점이 들어왔던 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로에 가면 서클K, LG25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참 그 당시에 편의점이 일본에서 제가 들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편의점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시장에서 가장 긴장했던 창업 업태는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 동네 슈퍼 난리 났어. 새로운 편의점이 왔어. 근데 그 당시에 동네 슈퍼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100원짜리 90원에 팝니다. 1000원짜리 900원에 팝니다. 뭐 이런 싸게 팝니다로 버텨갔고, 또 편의점은 제대로 좀 비싸게 봤지만 그때 시작한 편의점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뭐 거의 한 4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네. 생겼던 이런 대표적인 업체죠. 지금 저희가 뭐 편의점의 문제를 잠깐 얘기하고자 한다면 예. 지금 현재 편의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지는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핵심 요지는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최저임금 상승이 2년 연속으로 되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파트타이머에 의존하지 않고는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인이 100% 투자한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 창업자가 한 절반이나 40% 정도를 투자하고 어떤 유통업체, 본사, 대기업에서 점포를 직접 투자한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뭐 100만원, 200만원도 안 되는 편의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요? 그럼요. 근데 이런 편의점에서 인건비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야, 이제는 이제 알바생보다 우리는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편의점 점주분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 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고정비용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못 살겠어요. 이 문제가 표면화됐던 이유죠.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아주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편의점의 어떤 공급 과잉, 공급 과잉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어떤 쓰신 글 중에 이런 글귀도 눈에 띄거든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점포 출점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자영업 공급 과잉의 원인 제공자일 수 있다. 이게 뭐 여러 편의점도 어쩌면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점포 프랜차이즈가 사업자들이 이렇게 개수를 늘리기 시작함으로써 지금 제가 알기로도 GS나 CU 개수가 뭐 수천 개 정도 맞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원인, 공급 과잉 원인이 이게 어쩌면 그 부분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차원에서 맞는 얘기인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편의점 운영 주체가 대기업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기업 유통업체, 편의점은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이 100m마다 하나씩 있어주면 좋은 거예요. 왜? 편의점은 생필품 가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00m 브랜드마다 100m 있는데 또 브랜드가 또 다양하니까. 맞습니다. 그게 막 중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0m에 한 개씩 있게 되는 느낌상. 없는 데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는 다양하지만 편의점 자체가 슈퍼 포함하면 또. 맞습니다. 그럼 뭐 조그만한 동네에 편의점 포함하면 4-5개씩 쫙. 그게 공급 과잉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얘기를 하면 생필품 시장을 먼저 한번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생필품 시장을 두고 예전에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 슈퍼마켓만 있었는데 거기에 신업태인 편의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1993년도에 이 시장에 또 새로운 업태가 들어오죠. 이마트 창동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가 93년부터 시작해서 이 좁은 우리나라 땅덩이에 470개가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1억인데 100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형 유통업체가. 네.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70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생필품 시장을 두고 동네 슈퍼, 편의점, 대형 할인점 이렇게 있었는데 또 대기업들이 여기에 SSM으로 들어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SSM 또 들어왔죠. 거기다가 또 신세계 정영진에다가 이 시장에 또 들어왔죠. 복합 쇼핑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편의점 수는 갈수록 더 늘어났던 거죠. 저희가 소장님이 그 포스팅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구조조정까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끝이 안 나고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사실은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잘 짤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롯데 유통이 뭐 하고 있지? 신세계 유통 뭐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유통 뭐 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신세계 정영진 회장은 야, 왜 돈키호테 베껴가지고 여기 삐에로 쇼핑 여기 오픈한 거야? 이런 거와 나의 개인 가게의 성과가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저는 창업시장이 갈수록 참 머리가 아파지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또 이렇게 성과가 낮은 창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시장의 바로미터라도 좀 알고 나서 신규 창업을 하던 사업을 확장하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죠.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뭐 어쨌든 그 말씀만 들어보면 창업이라는 거는 성장하지 말아야 되거나 특히나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뭐 어떤 사업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필터링 작업에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필요하죠. 사실은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착한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 아자아자 이렇게 외치는 이런 분들 많은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먼저 이 자영업 구조조정 시대가 됐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옆집 가게, 우리 가게도 밀려날 수도 있다,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보면 떠밀리다시피 문 닫기 전에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시그널, 위험인자를 스스로 우리 가게부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든 영향으로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영향이 있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한번 스스로 자평을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단 매출 곡선이라도 최소한 비포 6개월 내지는 1년 전 한번 딱 따져놓고 매출 곡선이 이게 정상적인 매출 곡선인가 이게 지금 비수기니까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지금 올라가야 될 시점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그냥 보합세만 유지하고 있는가 뭐 보합 상향세로 갈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보합 하향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소장님 블로그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더라고요. 매출액 대비 임대료가 10% 넘는 매장들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창업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에 그래서 다 고정비용, 변동비용 빼고 한 달에 얼마 떨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이 고정비용이고요. 그렇죠. 고정비용의 첫 번째가 사실은 인건비 임대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임대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용이 거의 한 10% 정도 선이거든요. 이게 10%? 예, 그렇죠. 대부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냥 뭐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대료가 200만 원인 매장은 아무리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은 올려줘야만. 선생님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되세요?
여기 임대료. 예. 그 중요한 비밀을 지금 여기서 동네방네 떠들라는 얘기가 지금. 이건 극비예요. 임대료를 알면 소장님 매출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건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고요. 소장님 얼굴이 약간 빨개지셨는데요. 자, 그 서비스업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외식업. 그렇죠. 예. 최소한 임대료가 100이면 원가가 한 40% 미만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임대료 대비해서 미니멈 8배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다면 10배 정도 팔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계산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월세 100이면 1000만 원 정도만 떨어지면 여기에서 월세 빼고 인건비 한 200 빼고 그 다음에 전기세, 소세, 가스비 빼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수수료, 뭐 부가세, 소득세 빼면 야, 그래도 매출액 대비 최소한 20%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떨어져야죠. 이거를. 근데 요즘은 20%가 안 되는 매장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옛날 90년대는 매출이 100이면 3분의 1은 원가, 3분의 1은 이런 임대료 같은 관리비, 3분의 1이 순이익이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매출이 100이면 35%는 나한테 떨어진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임대료가 매출의 10%를 그러니까 임대료가 넘는다라는 말은 어쨌든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말은 뭐 일맥상통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힘들어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 얘기하실 중에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색깔을 뭐 좀 내서 빨간불,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의 어떤 간략하게 가이드도 있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이게 늘 이게 정답, 뭐 이게 매뉴얼 이런 걸로 이야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적자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BP 이렇게 똔똔도 아니고 계속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적자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건 당연히 빨간불이죠. 이건 당연히 빨리 폐업을 고려하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3개월. 그렇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적자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폐업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집안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정집은 어떻게? 이혼이죠. 여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최소한 이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향세, 그러니까 수익은 최소한 100이든 200이든 나긴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수익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래서 직전 6개월 동안 보는 사이클도 있고 1년 전 그 동일 기간대의 수익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럼 1년 전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근데 수익은 그냥 최소한 2부 이상 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도 이건 되게 위험 신호죠. 주황색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하락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저희 우리 스타트 비즈니스요? 예. 저희야 뭐 아무리 빨간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고 주황색일 때도 있고 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파란불도 항상 있기 때문에 가끔 파란불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마무리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자영업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한정된 수요층은 늘지 않은데 공급이 비대해졌다. 즉 공급 과잉을 조장하는 이런 정부 정책들은 이제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다점포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마구잡이식으로 함량 미달 창업자들에게 사업자만 내십시오. 이렇게 창업을 부추기는 창업교육
내지는 창업 컨설팅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정부 정책에서 이제는 재고해야 될 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존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지금 내각 구조조정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가진단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기가 오히려 위기 속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IMF 시절에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됐던 자영업사장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 찾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보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엑싯,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신규 창업자들 얘기인데요. 저는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신규 창업자들이 노크를 하거든요. 신규 창업자들은 시장의 진입 속도를 최대한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주변에서 떠민다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노는 거 지겨워.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무조건 난 창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창업 준비 기간을 최소한 좀 앞으로 30년의 로드맵은 짜야 되니까 3년 정도의 체계적인 사업 준비 기간, 창업 준비 기간, 독립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좀 슬로우 창업, 이런 스텝 바이 스텝 창업 방법을 택하는 게 요즘 자영업 구조조정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런 창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기존 창업자든지 또는 예비 창업자든지 어떤 창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필요 없이 창업통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창업통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선능역 1번 출구하고 연결된 샹젤리제 센터 908호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창업은 하고 있어서 그냥 시간을 내서 소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 핸드폰은 카톡으로 전화를 준다고? 카톡 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전화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해외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그럼요. 카톡으로 해외에서 전화 많이 옵니다. 카톡 전화는 공짜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010-3260-42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2시간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진 PD하고 이렇게 투샷으로 이런 방송 아주 생경합니다. 사실은. 근데 또 이렇게 남들하고 똑같은 거라는 건 재미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 PD님하고 이렇게 창업 시장의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또 두 남자가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게 돼서 또 내심 또 이 송구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누가 볼까요? 당연히 봅니다. 누가 볼까요? 이 방송 누가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 중에서 창업이라는 치읓자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방송을 저는 반드시 볼 것이라고, 반드시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시장의 가장 섹시한 얘기를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